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모두가 타이밍을 잘 재고 싶어 하고 내가 완벽한 투자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야 완벽하네. 하락은 피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죠.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쓸모없는 짓이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의 신호를 갖고 있다. 이런 신호는 앞서 유용하게는 기능했겠지만 문제는 다음번에는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사법, 이전의 경험에 비춰 판단하는 법은 일견 자연스럽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릴 수 있다.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패턴을 찾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은유를 이제 인간은 갖다 붙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야 이거는 몇 년도 판의 재림이다. 그럼 몇 년도 같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일어난 일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정확히 몇 퍼센트 하락 이런 거를 구체화하지 않고 어느 시장이 추락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위기의식을 괜히 막 건드리는 거죠. 네. 몇 년도의 재림이라는 거는 이제 예시를 이런 거에 드러났어요. 뭐냐면 1992년 10월에 S&P 500 배당 수익률이 3% 아래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대요. 이때 야 이러면 약세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배당 수익률이 3% 아래로 오면 그전에는 약세장이 왔대요. 거기다가 87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 이때 블랙 먼데이 뒤에 다룰 겁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87년 사례까지 들먹이니 사람들 오죽 겁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거 아시죠? 계속 랠리였죠. 98년 중반에는 이게 1.4%까지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증시가 올랐으니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 거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강세장 계속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배당이 아니라 사람들은 수익을 봐. 라고 말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장 타이밍 재는 거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예언가들 가운데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경우조차 바이 앤드 홀드 투자 전략보다 더 나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이 현금 비중을 늘려왔으므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췄다고 주장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경제 전반이 어떻게 돼 있지 알려주는 훌륭한 선행지표지만 반대로 돌려 놓아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주식시장이 내려가는 것은 당신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다. 올라가는 건 역시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다. 강세장은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다. 시장의 타이밍에 의지하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 치고 15년 이상 자리를 지킨 경우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87년도 요 챕터가 나옵니다. 금융의 연금술도 한번 보라고 예시를 들어줘요. 저도 이거 책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안 읽혀요. 해석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지 재기 이론이라는 것도 저는 그냥 진짜 책을 봤을 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지 소로스의 책은 저는 하여튼 어렵습니다. 유로화의 미래 그 책도 봤는데 어려웠고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와닿고 좋았어요. 이 책 보시면 됩니다. 자, 10월 16일 금요일 7주째 증시가 약세였대요. 의외죠. 저희가 하루아침에 블랙먼데이에 온 것 같죠. 근데 7주째 약세였답니다. 8월 25일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9월에 급격히 증시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좀 높았던 게 해소가 되는 듯 했다. 이 기간 동안에 에이콘 펀드는 상대적으로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왜냐하면 좀 분산을 해놔서 12%는 미국과 일본의 단기 국채에 사놨었다라고 하고요. 16%는 아시아와 유럽의 주식을 사놨었대요. 그리고 S&P 500 지수에 대해서 선물 90개항 매도를 해놨고 스트레드 전략을 짜놨대요. 밸류 라인 지수 선물 80개항 매수, S&P 500 지수 선물 80개항 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켓 엑스포저는 중립이 되고 대신에 이제 배팅이죠. 이건 사실은 요거는 소형주 위주고 이건 대형주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매도하고 소형주는 매수해 놓은 거니까는 소형주가 대형주를 아웃한다는 가정이 깔린 포지션인 거죠. 여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후 들어 갑자기 거래량이 불어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기록을 세우면서 마감을 했대요. 이날 오후 내내 지수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블랙 먼데이만 기억하는데 그 전 거래일이었던 그 전주 금요일에 S&P 500이 5.1% 급락해서 마감했다고 해요. 에이콘은 1.7로 선방했죠. 네. 그러니까는 요 증시 끝나고 이 라이프 엔전 생각한 거죠. 야, 좀 심상치 않다. 느낌이 쎄한데? 우리 월요일 날에 아시아 증시가 먼저 열리니까 해외 주식 7종목 매도 주문 내놓고 그거 매도해가지고서 요거 차익 실현하고는 그 돈으로 현금으로 지금 미국 주식 빠진 거 좀 있으니까 미국이 싼 거 같아 투자하자. 이렇게 계획을 내리죠.
근데 늘 계획은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월 19일 월요일 날에 페르시아 해역에서 어두운 뉴스가 나왔대요. 즉 이란이 쿠웨이트의 유류 저장고에 미사일을 발사했답니다. 이때는 지금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1, 2차 석유 파동을 겪은 이후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쫄보가 돼 있는 거예요. 아, 또 이쪽에서 중동에서 이상한 일 벌어지면 70년대처럼 폭락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뉴욕 개장 전에 이미 일본, 홍콩, 유럽 시장의 공포가 장악이 되었었고, 미리 낸 7종목 냈었죠. 금요일에 이미 내고 잤죠. 낸 종목의 매도 체결 주문, 실제 주문 체결이 4분의 1밖에 안 됐대요. 홍콩만 좋았는데 홍콩은 얍삽하게 임시 폐쇄를 했답니다. 무려 금요일까지. 블랙 다 피해갔어. 홍콩은. 그쵸? 네. 그러니까는 장 시작 전에 이제 핵심 매물들을 모았대요. 자, 야, 우리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보자. 변동성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우리 주가와 관계없이 가장 괜찮은 기업 4-5개를 각자 찾자. 그래서 이걸로 바꿔 끼자라고 한 거죠. 근데 이때 특이점은 이거랍니다. 지수 선물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현물 대비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됐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시죠? 선물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와요. 현선물 격차 크게 나며 프로그램 트레이더들이 현선물 차이 때문에 현물 매도를 계속 해버린 거죠. 주가 계속 빠진 거죠. 악순환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급증해요. 그 탓에 아이고 이런 일까지 있었대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구형 컴퓨터 단말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주가 정보를 1시간 이상 늦게 제공을 했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는데 주가 정보가 1시간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급 돼야 블랙 먼데이입니다. 자꾸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주식 시장에서 뭐 주가 뭐 한 3% 4%만 빠지면 블랙 뭐 튜스데이 뭐 검은 수요일 막 이런 표현 하는데, 여러분 주가 정보가 1시간 이상 늦게 들어오는 정도 돼야 블랙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날 다우 하루에 22.6% 하락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에이콘 펀드는 8% 하락으로 엄청나게 선방을 해요. 근데 반전이 있죠. 자, 화요일로 갑니다. 블루칩 주식들 대형주죠. 회복세를 보였지만 소형주들 에이콘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화요일에 추가로 더 떨어졌대요. 그러니까는 이날 미처 못 판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날 14% 이겼죠. 근데 화요일 날에 다운 5% 상승했는데, 즉 대형주는 5% 올랐는데 소형주는 이날 미처 못 팔고 거래가 이제 되기 너무 거래 안 되니까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폭락할까봐. 이날 판 거예요. 거래가 되니까 7% 하락, 14% 벌고 다음날 12% 잃고 상대 수익률 거의 같아졌어요. 이제 이런 일이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저희 어딘가요? 제가 이제 금융위기 때 주식할 때 있었어요. 그때 보시면은 되게 중소형주인데 와, 딴 거 막 다른 정말 엄청 우량주들도 막 하한가를 가는데 어떤 주식이 보합인 거예요, 소형주가. 그래서 야, 이거 왜 보합인가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팍스넷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팍스넷 게시판에 가니까는 투자자들끼리 영차영차 하고 계시더라고요. 팔지 말자. 한 명이라도 팔면 하한가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매도 주문도 매수 주문도 그 주식은 내지 않았고 하루가 끝나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막 하락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키 맞추기 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수요일에 대형주는 랠리가 계속됐대요. 그러면서 S&P 500의 하루 상승폭으로는 당시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이콘에서는 전일 오후 선물 매도 포지션의 정리를 위해서 지수 선물 매수를 했대요. 아, 이제는 다시 올라가나 보다. 이분도 잘 틀려요, 제가 보니까. 근데 20일 목요일에 보니까는 랠리가 끝났다는 거죠. 오전 시장부터 밀려나가지고 대형주 여러 종목의 주문 체결이, 여러분 이 정도도 또 나와야 돼요. 주문 체결이 지연되는 사태 정도 발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네. 그래야 블랙자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수 선물 매수했다가 다시 지수 선물을 추가로 매도를 하셨었대요. 시장이 4% 하락 마감했답니다.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이분도. 네. 대혼란을 겪고 나는 시장과 에이콘이 똑같이 17% 빠졌었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았다는 거죠. 네. 자, 하지만 1987년 10월의 대폭락은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일부 예언가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다. 바로 그의 여론과 초각을 잇따라 경고성 발언을 터뜨렸던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예언을 적중시키지 못했고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요, 그 뒤에 증시는 역사상 가장 긴 랠리를 펼칩니다. 87년 이후에. 다 기억하시죠? 그쵸? IT버블 꺼질 때까지 달리잖아요.
근데 웃긴 거죠, 이게. 자, 97년도에도 또 이게 이래요. 사람들이 자꾸 몇 년도에 재림이다 이러는 거죠. 어게인 87에 외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실 주가 비쌌죠. 근데 주가는 더 갈 수도 있죠. 96년에 29%, 97년에 24% 주가 주식시장이 추가로 상승했다는 거죠. 이렇게 약세장을 겪고 나니 본인이 초기에 매니저 할 때 약세장의 경험이 탁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이분도 라이프엔저도. 73년은 근데 좀 특이했대요. 주식시장이 하루에 2% 이상 하락한 날이 전혀 없었답니다. 근데 약세장 그냥 계속 주구장창 빠진 거예요. 근데 74년도에는 4차 중동전이 발발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며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연간으로 이렇게 막 변동성이고 87년은 한 번에 확 부러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것들이 여러 개의 하락을 경험한 거죠, 이분은.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이런 하락을 경험해보니 딱 하나 남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빠지면 사야 돼. 73년 3분기 이때 약세장이었다 했죠. 보유 종목들의 1년 뒤 예상 PER이 불과 4.3배에 불과했답니다. 요번 펀드 경우에. 그래서요, 약세장은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릴 절호의 기회다. 나는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주가가 쌀 때 매수해야 한다는 말을 믿을 뿐이다. 이건 진짜 명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주식 시장이 횡보한다고 해서 오르는 종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 이제 액티브 투자하시는 분들, 바텀업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부분이 있지만 해외 투자는 좀 짧게 줄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 갖고 왔는, 뒤에 한국 부분까지 하면 한 서너 가지 가지고 온 건데, 자, 외국 주식 투자의 테마가 필요하대요. 이거 저 100% 공감해요. 저가 이제 회사 다닐 때 해외 투자하는 펀드까지 내기에 몇 년을 준비했거든요. 그때 이게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할 때는 무조건 장기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단기 거래에서 외지인이 현지인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공부를 할수록. 그러면은 제가 이제 외지인이잖아요. 그럼 해외 투자, 해외 국가 가서 할 때에는 큰 테마, 큰 흐름, 아까 말했던 큰 4, 5년짜리 트렌드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사서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서도 보시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너무 단기 투자에 몰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장기적 시각으로 매매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 기관 투자자는 단타 많이 쳐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오면 장기 투자자가 돼요. 왜냐? 바로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더군다나 시차도 다른데 주무셔야 되는 시간에 어떻게 단기 매매 하겠습니까? 아까 보이시죠? 월요일에 팔 거를 금요일에 미리 주문 내고 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외국인이 다른 나라 투자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딴 부분은 아닌데, 일본에 대해 굉장히 해안이 있다. 그런 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본이 중년층 남성이 지배하는 생산자 사회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쥐는 소비자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기업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아직 발견 못했어 라고 책에 돼 있어요. 정확히 이 기업이 뭐냐? 돈키호테입니다, 여러분.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2000년 초에 288엔이었어요. 지금 2377엔입니다. 이걸 샀어야죠. 정확하게 맞춘 거죠. 이전만 해도 일본은 생산을 잘하고 기술력이 좋은 나라라고, 그래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이미 일본이 변화되고 있으면 느꼈던 거죠. 네,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돈키호테가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으로 유명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최근에 그 연간 보고서 낸 거에도 요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31년 연속으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회사 설립 이래. 끝내주죠. 회사가 설립한 이래 31년 연속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늘었대요. 그런 기업이 있답니다. 일본과 같은 저성장 사회에서. 그거를 미리 맞춘 거죠.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때. 한국의 경우에는 92년도까지 주식시장을 외국인한테 개방하자.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라이프엔저가 얘기를 한 건데 한국에 대해 조금 나오더라고요. 한 달러. 몇 해 전까지도 한국 기업의 지분의 전체 10% 이내에서만 소유가 가능했다. IMF 때 풀립니다. 뭐 국가 기관 산업 빼고서는요. 그래서 이제 10%
쿼터가 빨리 차버리, 좋은 기업들은 빨리 차버렸었고, 그걸 외국인들끼리 서로 프리미엄 주고 거래를 했대요. 어떤 경우는 60%의 프리미엄도 붙었지만 자기네는 조합부에서 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분이. 자, 주식 투자에는 5가지 법칙이 있다. 하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복리의 마술을 누려라. 두 번째, 모든 일은 평균으로 회귀한다. 성장주가 하늘 높이 날 수는 없다. 언젠가 성장은 꺾이게 돼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그다음 주식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선물 옵션 상품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 둔 게 뭐 제약업체입니다.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잘 되면 콜옵션이 터진다는 거죠. 기업 가치의 옵션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많은 투자 상품이 따지고 보면 폰지 사기극이다. 뭐 이거는 부동산도 예를 들고 뭐 주식 쪽도 예를 들었어요. 네. 다섯 번째는 나쁜 아이디어도 시작은 전부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다 보면 나빠지는 것들이 꽤 있다는 거죠. 예, 시장에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한 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 책은 중소형주에 접근하는 방법을 참 잘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형주 투자하세요. 왜요? 그래야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의도 필요해요. 뭐냐고요? 너무 작은 건 피하세요. 강소기업을 찾으세요. 특정 분야 스페셜리스트인 기업들요. 그리고 위험할 수 있으니 분산 투자하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 장기 투자하세요. 그리고요. 요거는 기업 고르는 눈하고는 별개로 시장 예상하지 마세요.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능력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해외에도 투자를 하세요. 까지 하면 소형주 투자 요 책 정리 핵심은 한 거라고 보이고요. 네. 뭐 그 다음에 또 받는 느낌은 이제 중소형주 투자도 뭐 가치냐 성장이냐 있을 텐데 이분은 좀 더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책을 읽는 내내 들었습니다. 네. 예. 빠르게 달려봤는데 어쨌든 요 정도 하면은 라이프 웬저의 책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